자, 오프닝에서 좀 소리가 좀 잘 안 들려서 좀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배덕훈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뉴스토마토 단독 기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배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기업 관련된 뉴스를 냈는데 이게 형사 관련된 것 같아요. LG 쪽이죠. LG 쪽의 구본능 휘성그룹 회장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관련 네. 제보를 받고 취재를 이어오던 중에 구 회장이 지난 일요일에 서울 마포서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관련 혐의에 대해 5시간가량 강도 높은 피고 발인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예. 아직 송치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추가 수사할 것이 많다고 해 향후 혐의 입증 등 관련한 조사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본능 회장이 특수절도,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일단 먼저 고발인이 누군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고발인은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유족인 김영식 여사와 장혁 구현경 LG복지재단 대표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들은 구본능 회장과 LG 경영지원부문장인 하범종 사장이 고 부문무 회장 별세 직후 곤지암에 있는 고인의 별장과 네. LG 트윈타워 집무실을 찾아 개인 금고를 손괴하고 안에 있는 불상의 자료들을 가져갔다고 고발한 건입니다. 무슨 자료를 가져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물입니까? 예, 이 건은 현재 LG가를 둘러싼 상속 분쟁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예. 예, 구광모 현 LG그룹 회장은 그쵸. 구본능 회장의 친아들인데 지난 2004년 고 구본무 회장의 양자로 입적되고 2018년 고 구본무 회장 별세 직후 LG그룹의 경영권을 물려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후 구 전 회장의 유족인 세 모녀는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소송을 진행했고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예. 특히 소송에서는 유언장의 유무 등 고인의 유지가 핵심 쟁점인 유언장이 상황입니다. 중요하죠. 예. 그래서 세모녀 측은 관련해서 뉴스토마토의 내용을 알려왔는데요. 아하.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김영식 여사만 비밀번호를 아는, 즉 따로 관리되는 금고를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뜯었고 가져간 내용물 중에 유언장이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특수절도긴 한데 그 절도의 내용물이 유언장이다. 유언장을 가져갔다. 이런 내용인데 근거가 있는 겁니까? 사실 관련 내용은 현재 주장일 뿐이라 예. 향후 경찰 조사와 현재 진행 중인 상속 소송 등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재벌들도 절도를 한다. 예. 하지만 세모녀 측은 금고 안에 유언장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데요. 아하. 현재 고인의 유지라고 알려진 현재의 승계 구도는 고인이 생전에 얘기했던 것과는 다르기에 네. 실제 다른 그 유지가 금고 안에 있었을 것이라는 야, 입장입니다. 그럼 놀라울 일인데 다른 유언이 있었는데 그걸 훔쳐갔다? 예. 그래서 이에 그 구본능 회장이 이제 예. 자신의 친아들인 구광모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반하는 내용이 금고 안에 있었다면 이를 제거하고자 한 행동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예. 실제로 세모녀는 뉴스토마토에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금고를 손괴해 그 안에 있었을 것으로 확신되는 유언장과 회장님의 의도를 훼손하는 한편 이도 모자라 그 경위에 관해 법원에 위증하는 등 오늘날의 문제를 만들어 왔다고 알려왔습니다. 자, 위증도 있는데 법원의 위증 얘기는 또 어떤 건가요? 위증은 아까 말씀드린 하 사장의 별도로 제기된 모녀의 고발 내용입니다. 하 사장이 금고 손괴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세 모녀에 예.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법정에서는 재산 관리 권한이 있어 직접 확인했다며 진술이 번복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본모 회장이 별세한 시점이 2018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이 꽤 많이 지났잖아요. 지금 왜 이제 와서 고발을 진행하는 겁니까? 예,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좀 네. 의문이었는데요. 이 사안에 정통한 세모녀 측 관계자를 취재해 본 결과 네. 금고 손괴에 대한 내용을 처음에 세모녀 측은 몰랐다고 합니다. 금고요. 네. 네. 하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하. 양측의 논의를 이어오다가 이제 관련 내용을 명확히 알게 됐다고 예. 설명을 해줬습니다. 하 사장의 위증 혐의 고발건도 소송 과정에서 나오게 된 내용으로 이들 모녀는 지난해 9월 3일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약 5개월 만에 피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결국은 뭐 상속 관련돼서 유언 이런 등등으로 분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게 금고, 알게 된 게 이제 위증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특수절도 혐의로 고발, 고소까지 된 상황인데 사안이 그래도 꽤 중해 보입니다. 유언장을 훔쳐가서 그걸 손괴하거나 조작했다. 이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는 거잖아요. LG 그룹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LG는 지난해 9월 이제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이미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이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을 형사 고발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으로 소송에 영향을 끼치려는 여론전을 벌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또한 구본능 회장의 금괴 손괴해 유언장을 훼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하나의 주장에 불과하고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제 금고 안에 만약 유언장인데 근데 유언장 확인할 수는 없을 거지만 네. 만약에 그것을 손괴하고 절도를 했다 그러면 매우 중요한 거고 그룹의 승계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단순한 특수절도 사건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벌 아주 순위에 있는 우리나라 큰 재벌 아니겠습니까? 더 좀 취재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관련한 내용들을 예. 좀 취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따로 보도를 할 계획입니다. 예,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떠나서 잘못을 또 가려야 되고 또 이게 재벌의 어떤 상속하고도 관계가 되니까 네, 매우 그렇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배덕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저는 최애 타임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 자, 테타임 시간입니다. 최인호 전 의원, 임미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탄핵 심판 10차 변론길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하나하나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지호 청장이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데 네. 윤석열 증인 그 측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 먼저 들어 선망 증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느닷없는 계엄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고 특히 예.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는 혈액암 때문에 그러니까요. 누워서 조소를 받을 정도로 정말로 몸이 아주 위중한 상태인데도 조서를 받고 고생을 네. 하고 있는데 자기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억지로 불러놓고 현재 두 분이나 출석 안 한다 했다가 억지로 불러놓고 변호인 측이 하는 질문이 선망정세 야.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좋게 말하면 선망이지만 그게 정신 잃고 그냥 마음대로 짓긴 그러니까, 거다. 짓거린 예, 거다. 예. 이 얘기거든요. 질문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인간적으로 자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 보고 그런 식으로 묻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오히려 좀 망종 아니냐. 네. 라는 그런 말이 나올 만하죠. 예. 정말 비인간적입니다. 그건 예의도 아니에요. 예의도 아니에요. 어쩌면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른 것이 사실 좀 무리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국회 측에다가 물어봤을 때 그 건강이 안 좋다면 그렇게 굳이 구인장까지 발부해서 할 필요 없다라고 국회 측은 얘기를 했는데 기어코 윤석열 측에서 불러들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질문이 조지호를 그 자리에 불러세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선망 증세를 일으킬 정도로 당신의 건강이 굉장히 위중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진술이 과연 믿을만 하냐. 믿을 수가 없다. 당신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여러 차례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긴박한 시간에 했고 그리고 계엄을 발표하기 전에 안가 해동도 있었잖아요. 갔잖아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당신의 이렇게 진술이 예.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게 어제 출석 요구한 목적이었는데 그게 딱 그 질문이 집중적으로 대표될 수 있는 게 선망 증세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아마 목적이었던 것 저는 같습니다. 증언 진술을 얻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좀 아픈 사람한테 이거 예의는 정말 아니라고. 기본적인 저는 예의도 못 이렇게 지키고. 저도 뭐 주위에 다 이렇게 예. 암 환자들도 있잖아요. 예. 선망 증세라는 걸 알잖아요. 뭔지를 그것을 질문한다는 게 이게 설사 그렇던들 그 질문 그렇지도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참 그분들 그 변호사들 실력도 없다고 정평이 났지만 참 인간적인 예의도 없는 제가 예. 어저께 그런 이동하는 사람들. 중에 그 헌재 영상 실시간 영상 올라온 거를 뜨문뜨문 봤는데 저는 굳이 9차 어제 예. 10차였죠. 10차. 예. 그 시간을 헌재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다 그래요. 조지호 지금 청장 같은 경우는 다 답변 거부하고 몇 개 네. 거의 답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딱 핵심이 그 선망 증세예요. 예, 저거 질문밖에 예. 없었고요. 그랬더니 내가 체포영장 발부된 이후 건강이 나빠진 건 맞지만 네. 당시 그렇지는 않았다.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망증세가 어떤 건 다시 말씀드리면 아예 정신을 잃어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는 헛소리 하는 건데 헛소리 하는 막상 상태.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좀 검찰 조서 헛소리 했냐 이렇게 묻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참 그 나쁜 사람들입니다. 홍장원 전 차장도 어제 나왔었는데 메모 원본을 직접 들고 헌재 출석을 했더라고요. 뭐 몇 번 이제 뭐 예, 보좌관도 적기도 하고. 가필하고 그거 어떻게 했던 보셨습니까? 아마 본인도 이제 이번에 두 번째 나온 거잖아요. 네, 뭐 아마 좀 마무리를 좀 짓고 싶었던 것 그런 같고 생각이 있었던 것 진술에 같아요. 네. 큰 변화는 없었잖아요. 그 굳이 이 사람의 말도 CCTV가 찍힌 장소나 이런 것들을 막 굳이 들이대면서 네. 이 사람 말도 믿을 수가 없어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참 굳건한 그래서 홍장원 했다 이런 얘기가 딱 표현이 적절한 그런 자리였던 것 또 오히려 같습니다. CCTV를 보면서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조그만 걸 한번 잡아볼라 했는데 진짜 CCTV 보면 다 있었어요 거기. 아, 약간 차이는 날 수 있지만 그 긴박한 상황에서 저렇게 진술의 신빙성 흔들는 과정에서 오히려 신빙성을 굳건하게 만든다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CCTV에 있긴 있었구나. 이게 네. 또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시 58분에 공터 앞에서 전화를 전화하고. 받았고 뭐 체포 명단을 불러주는데 네. 당장 그 받아 적기가 그해서 네. 8분 후에 집무실로 그 가서 모습이 다 나오죠. 다시 전화해서 집무실에서 메모했다. 네. 그럼 8분 차이에 네. 공터에서 적었던 사무실에서 적었던 그 메모 내용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그 본질이지. 네. 공터에서 적은 게 뭐 좀 달라졌다. 집무실에 8분 차이로 좀 착각할 수 있다. 정정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무슨 탄핵 사유가 될 것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 바뀌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아주 작은 걸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게 참 애쓴다라는. 안쓰럽습니다. 네. 안쓰럽습니다. 굳이 아니. 10차 변론이 필요했을까 이 생각이 거듭 들었어요. 예. 그리고 실제 중요한 거는 여인영이 홍장원 차장에게 그날 불러준 네네. 메모 명단과 그렇죠. 정치 체포 명단과 예. 여인영이 체포조 운영 10개조 3, 4인조 한 조로 한 10개조 운영해서 체포로 가려고 조를 편성했다. 네. 그 정치 명단 불러줬잖아요. 네. 구민회 단장에게 자기 부하 구민회 단장에 불러준 명단과 동일하다. 같다. 홍장원 메모와 구민회 메모가 정치인 체포 명단이 같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왜 더 물어보고 자꾸 딴소리 하는지 더 웃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조지호 청장도 네, 어제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헌재가 아니 검찰에서 우리 헌재는 그 조서를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라고 네. 한 전제 하에서 변호인 입회가 맞느냐, 본인이 서명한 거 맞느냐. 그러니까 조지호 청장이 물었는데 본인이 예 맞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엄 전후에서 6번의
윤 대통령이 전화해서 정치인 체포를 닥달했다라고 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미 뭐 게임은 끝난 것이고, 그러니까 조지호 청장을 정인으로 채택해서 윤 대통령 측은 진술 번복, 김현태 단장처럼 그렇게 한번 시도를 했다가 완전히 뭐 조선 능력 자체를 인정함으로써 어제 완전히 얘기- 참패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완전 어제 참패하고 아마 대실망해서 잠이 안 올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평이 걸쳐서 너무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하루를 더 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3명 추가 네. 증인이고 또 윤석열 측은 좀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대한민국이 끌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셋 중에 그나마 뭐 제 생각에는 뭐 이게 의미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덕수 총리 부분 또 그 자리에는 윤석열 피청구인이 자리를 빠져버렸어요. 네. 둘이 같이 있는 게 좀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한덕수 총리도 뭐 진술이 바뀐 건 없는 것 전혀 같아요. 없어요. 네. 예, 말씀대로. 그런데 결국은 국무회의가 실효성이 있는 진짜 국무회의였느냐 이거였잖아요.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제도 뭐 이 국무회의는 그야말로 실효성이 없는 국무회의였다. 국무회의의 실효성 얘기를 주장한 거는 이상민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저는 사실 어제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 국무회의가 부서행위 없었던 것도 맞지만 보통 국무회의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간담회와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재판관이 물었잖아요. 예. 그래도 쭉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국무회의답지 않았던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처음부터 계속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예. 어제 저는 조금 다르게 보였던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측에서 보면 이거는 사실 계엄이 아니야. 2시간 만에 해제되는 계엄이 어딨어. 계속 그 이거였잖아요. 얘기했죠. 경고하려고 했던 예. 거지 정말로 뭔가를 장악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이러려고 했던 거 아니야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 주장이 계속 됐었죠. 네.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도 반대로 거봐라. 내가 그 법적인 요소를 갖춰야 된다는 거 몰랐을 리가 없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거는 이건 정말 뭔가 계몽 차원에서 아하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지. 이게 실제로 계엄이라는 걸 통해서 이 헌법기관들을 해산하고 내가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에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좀 써먹으려고 그 하나? 맥락에서 했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네. 어쨌든 한독수는 초지일관했다. 네, 똑같았다. 예, 뭐 의원님. 맞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있었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으로부터 반나절 만에 계엄을 해제하려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예. 들어보지 못했다. 오히려 이틀 후에 있을 무역의 날 행사에 대신 참석해 달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반나절 만에 해제해서 평화적으로 뭐 끝내라고 했다는 것이 전혀 거짓말이다. 네. 이틀 후까지 계엄은 계속되고 정신없이 자기는 바쁠 거기 때문에 총리가 무역의 날 행사에 대신 참석해라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평화적으로 끝내려 했던 것도 거짓말로 탄로났고 또 어제 이제 의미 있는 진술은 계엄사령관이 누군지 그 뭐 국무회의 간담회에서는 몰랐다는 거를 또 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국무회의가 정식으로 열렸으면 계엄사령관이 누가 된다는 걸 나와야죠. 심의를 해야죠. 당연히 나와야죠. 그런 것도 기본적인 것도 공유하지 못했다. 총리가 못했다. 네. 하는 것은 뭐 국무회의가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고 네.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기존 진술을 다시 한 번 더 밝혔던 것이다 사실상. 확인해 근데 준 거기에 것이다. 그런 얘기 나와요. 국무회의가 요건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윤석열이. 그래서 처음에 불렀던 사람은 6명이에요. 네.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6명을 불렀고 그것이 정족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의결수가 안 되다 보니까 기다린 더 거죠. 부른 거죠. 예, 11명 그리고 더 맞출 부른 때까지. 거죠. 그렇죠. 예, 뭐 예. 그런 내용도 그건 또 알고 있었어요.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지금 10차, 11차 때가 이제 종결이 될 것 같아요. 다음 네. 주 화요일 25일로 잡혀 있고요. 더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할 수가 없어요. 어제 보면서도 굳이 어제도 필요했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 무제한 변론을 한답니다. 무제한 변론, 그러니까 뭐 만약에 필요하다면
윤석열도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또 소추인 측도 아마 정청래 법사위원장 할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씀 하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결론은 언제쯤 날까요? 3월 중순? 3월 11일. 예. 정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25일 날로 예. 이제 최후 네. 진술 뭐 최후 변론까지 하는 거니까 네. 박근혜 2주 대통령 정도? 예. 기준으로 보면 열흘 후니까 네. 뭐 9일이나 네. 8일 9일이 될 것이고 네. 노 대통령처럼 2주 후면은 3월 11일이 될 것인데 저는 3월 11일 화요일이 되지 않겠나. 화요일 날 선고를 할 것이다. 역사적인 선고의 날. 그러면 뭐 3월 11일 선고면 이제 60일 이내 대선이잖아요. 네. 그럼 5월 초에 아니면 4월 말에 5월 초겠죠. 5월 7일 날 예, 5월 뭐 9일 정도. 수요일 날 해야 되니까 7일 아니면 14일입니다. 7일, 14일.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게 있습니다. 7일 날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6일 초팔일 그 석가탄신일. 그럼 3일 그러니까 그게 토, 일, 월, 화, 수 5일이 연휴가 돼 버립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 투표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일 얘기도 저도 그래서 있어요. 14일 예. 정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어제 때는 박지원 의원님이 네. 저희 의성에 오셨었는데 네. 14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14일 정도가 좀 제일 7일을 하기 좀 목요일이다 그죠? 수요일입니다. 무조건 수요일 해야 됩니다. 수요일. 예. 그러니까 예, 4월 30일 아니면 14일 수요일. 4월 30일 아니면 5월 14일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의원도 그 정도 보십니까? 그 정도일 것 같아요. 네, 일정이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작과 끝이 이 나이란 사건에 결국 또 명태균 같아요. 계속하는 말이 명태균 때문에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탄핵 심판이 거의 끝나가는 과정에 또 명태균 얘기들이 나오는데 명태균이 지금 공격한 대상은 오세훈, 홍준표 같아요. 홍준표 대구시장 아들하고 뭐 주고받은 메시지도 공개가 돼 있고 또 오세훈 시장 자체가 회동한 거 안 했다고 하니까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식당 이름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반찬도 공개됐어요. 예? 예, 반찬. 반찬까지 다 네. 공개됐어요. 그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래 되면 명태균은 그냥 타겟을 잡았다고 보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예, 악어가 큰 돼지 2마리 꽉 물은 것 같은데요. 예, 꽉 물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느닷없는 계엄이 왜 12월 3일이냐, 네. 왜 하필 12월 3일이냐, 그 한군폰 존재 때문이었다. 네. 라고 해서 이제 뭐 탄핵의 길을 자초한 것이고 네. 또 이제는 이제 2마리 큰 돼지를 물었다. 본인이 그 얘기한 거예요? 제삿날. 아니, 돼지는 잔칫날에 잡는다. 제삿날이요. 죄송해요. 잔칫날 잡는 잔칫날에 거. 잡는다. 저 제삿날 말 표현 잘못했습니다. 예. 확 꽉 물은 것 같아요. 예, 물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물었는데 이게 이제 초반부터 거짓말이 이제 네. 탄로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맹태균 씨 그 변호사 네. 주장대로 따르면은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2번만 만났을 뿐이라 했는데 총 4번이고 네. 임 의원님 말씀대로 마지막 만남입니까? 그 중국 식당 네, 송 네. 셰프. 송 셰프 얘기했으니까요. 뭐 예. 그 오세훈 시장 사무실에서 50m만 떨어진 대각선. 네, 당일 사무실에서. 대각선으로 뭐 예. 50m 떨어진 식당 이름까지도 이야기 나오고 심지어 그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 네.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 의혹을 받는 그 김모 네. 회장, 네. 구원의 회장격으로 알려진 그분과 3자 회동을 했다라는 사실까지 이제 변호사가 밝혔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론조사 조작 여부도 문제지만 네. 대납한 것이 대납 정치자금 위반 그러니까 아닙니까? 정치자금 선거법 위반이죠. 정치자금법 위반 그거 같죠. 그게 제일 시장이 커요. 있는 예. 자리에서 3자가 했고 그럼 뭐 확실한 아니 왜 거잖아요. 돈을 그렇게 많이 들였는데 예. 김 회장이 예. 여론조사가 이것밖에 안 나오냐라는 식으로 다그쳤다라는 것이 맞다면 네. 돈을 줬는데 예. 대납했는데 예. 그걸 오 시장이 옆에서 들었다라는 것이 사실이면 오 시장이 지금까지 전혀 자신과는 모르게 대납한 것이다라고 한 것이 거짓으로 탄로가 나서 만약 이것이 이제 수사에서 밝혀지면은 그 오 시장은 물리는 거지 확실한 거죠. 이게 이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여론조사를 뭐 한 10여 차례 했는데 3,300이 오간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세훈 씨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제껏. 근데 명태균 장량은 무관한 거고 뭐 그 회장 김모, 김한정 그분이 알아서 한 거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말대로는 명태균 주장에 따르면 같이 계속 만났다면 거기서 그 얘기가 나왔다면
사실은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봐야 되겠죠. 분명한 위반이죠. 분명히 위반이겠죠. 근데 저는 홍 시장이나 오세훈 네. 시장이나 어쩌면 상황이 여기까지 번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궁지에 처한 명태균을 이 손절하려고 하는 것 아하. 그것이 이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끼게 만들었잖아요. 자존감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예. 명태균 씨. 그러다 보면. 보니까 이게 확 물어버린 거잖아요. 돼지 내 못 너네 잡듯이. 그냥 두지 않아 이거예요. 딱 목표 딱 둘을 정해놓고 나 그냥 물러나지 않아 이거거든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준석 의원은 항상 명태균 사장님, 예. 뭐 박사님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싹 빠지죠. 예. 지금도 이준석 의원은 걸려 있으면 그때 당시 저 서울시장 선거할 때 특보를 맡았었거든요. 맞습니다. 걸려 있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쏙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홍 시장도 전 보면서 홍 시장님 왜 이러셨어요? 이 생각이 좀 들던데 네. 결국 아들을 들이미는 거잖아요. 네. 내 아들이 그리고 그 아들 친구가 문자 주고받은 게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자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코 이 내용이 홍 시장이 모를 리가 없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년도에 지역 신문에서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하고 등질 생각 없다라는 이 기사를 보내주면서 이 아버지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네. 의도가 있는 행보죠. 그렇게 보는 게 더 네. 합리적인 것 또 홍 같은데. 시장님 관련으로 예. 그 노컷입니까? 예. 그 단독 보도가 아침에 났었죠. 아. 23년도에 실제 있었다는 예. 거죠. 명 씨와 홍 시장 간에 카톡 대화가 존재했다 하는 것을 또 변호사가 오늘 밝혀서 자꾸 이제 이게 아들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걸 넘어서서 직접적으로 홍 시장과 대화를 했다 카톡으로. 네. 만약 이것이 이제 사실이면은 이것도 거짓말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거죠. 이런 것 같아요. 명태균 씨 뭐 이게 전술인지 전법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하나 싹 던지면 반박하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또 다른 거를 또 던지는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로 갑니다. 다그 맹태군이 쳐놓은 건물에 다 걸리는 것 같아요. 슬슬슬 이거 머리 좋은 악어입니다. 이 양반은. 그러니까 아주 저는 머리 좋은 악어인데. 예. 정치인의 거짓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좀 여러 차례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정치인의 거짓말은 사실 감춰지지가 않아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그러니까요. 있고 국민은 그것을 확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뭔가를 덮기 위해서 소위 그런 말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는다라고 정치인의 거짓말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홍 시장 거짓말, 그렇게 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페북에서도 보면 마치 난리를 쳤어요.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영원히 감옥에 있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지 않겠다 예. 하니까 바로 예. 23년도 그러니까요. 카톡 대화를 낸 거잖아요. 또 까버리고 예. 그러니까 중앙지검이 지금 이제 수사하기로 요걸 했지 이첩 않습니까? 받았으니까요. 이첩 받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자,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뭐 제가 말씀 좀 끊어서 그런데 홍준표하고 오세훈도 문제지만 지금 좀 아마 중앙지검에서 잘 받는 거는 김건희 거를 더 중요시 여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상민 검사를 당시 뭐 경남에도 계셨으니까요. 창원 의창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김건희 그리고 안에 그 대신 그 자리에 있었던 당시 김영선 전 장관입니다. 김영선 장관이 만약 물러난다 그러면 장관이나 무슨 공기업 뭐 주겠다. 그렇죠. 김건희. 그러니까 김상민을 만들어 주면 이 김영선 당신한테는 장관 내지는 주겠다. 공기업의 사장을 주겠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에 분노한 이 김영선이 개혁신당. 칠불사 회동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네. 게 이제 쫙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결국 거죠. 지금 드문드문 있었던 일들이 연결이 쭉 되는 게 요 상황이거든. 결국은 핵심은 김건희였다. 김건희, 명태균 두 사람이 오갔던 내용이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후 칠불사 해동 네. 전에 그 김건희 김영선 총 11번의 네. 통화와 예. 문자를 주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김건희가 김영선에게 뭐 이번에 좀 양보하면 네.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김영선이 완전히 이제
소위 머리 뚜껑이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화가 그래서 나가지고. 이제 7불사 회동에서 예. 밝히면서 만약에 김상민이 공천받으면 이것을 모두 폭로해버리겠다라는 대화가 이제 7불사 회동에서 그러니까 뉴스토마토에서 7불사부터 시작하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9월 달에 예, 7불사입니다. 그게. 그딱 7불사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대화가 이렇게 예. 살벌했다. 예. 만약에 김상민 검사가 김건희의 의도대로 공천을 받았으면 이제 그때부터 사단이 벌써 터졌을 건데 안 되는 바람에 이제 묻어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네. 막 양보하면은 네. 장관 주겠다, 공기업 사장 가게 해주겠다. 이게 그 인사 개입이고 국정농단이고 그런 너무 거죠.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무슨 영부인이 뭐길래 자기가 뭔데 예시켜주라. 김상민. 현직 검사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서울에서 창원 얘기를 하질 않나. 본인이 출판 기념회를 해요. 저는 왜 저 사람 뭔데? 이래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뒷배가 확실한 거예요. 김건희의 미래 좀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런 행동을 했겠지요. 검찰이 지적을 하더라도. 2019년도에 예. 조국 일가 수사에 이 사람이 관여를 한 관여했고 거잖아요. 도움을 예.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조국 수사에 고생 참 많았다. 그러니 자리 줘라 예. 이거였잖아요. 자리 주라는데 그걸 주라는 사람이 명태균은 또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인이에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빼주는 대신에 장관 자리 주. 저는 깜짝 이게 다 진짜 맞다면 이게 너무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질서라는 것을 정말로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네. 사람이에요. 정치가 마치 뭐 이렇게 옛날에 드라마 보듯이 이 사람은 자기가 말하면 뭐든지 다 될 것이고 자기가 그림 그리는 대로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주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김건희라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통화하는 사람들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김상민 전 검사도 믿으니까 현직인데 나간다고 저렇게 설쳐댔던 거고 명태균도 아니면 김영선도 장관 자리 준다는 걸 다 믿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럼 김건희가 이 얘기만 했을까요? 딴 데 대해서 아니죠.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 그 정도 힘이 있다고 다 믿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부산이나 경남지사 여기는 없습니까, 의원님? 총 7차례 21년도, 22년도 보선과 또 지방선거에서 박형준 네. 후보를 위해서 7차례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강혜경 씨가 주장하니까 네. 박 시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뭐 그런 여론조사 기관도 모르고 명태균 씨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제 연저경찰서에 부산에 있는 연저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네. 강혜경 씨 대상으로. 근데 강혜경 씨는 조사 받아봐라. 나올 거다라는 식으로 확인될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했지 않습니까? 올렸죠. 예. 그러니까 김건희, 명태균, 오세훈, 홍준표 그 수사뿐만 아니고 네. 지금 박 시장 건도 예. 이런 그 지방경찰서에서 조사할 게 아니고 고소를 했으니까 네. 같은 사건이잖아요. 예. 여론조사 또 뭐 여론조사한 것이 공천에 영향을 미쳤느냐. 돈은 또 냈느냐 제대로. 조작했느냐. 예. 돈을 냈느냐. 안 냈으면 누가 냈느냐. 7차례 돈이면 돈이 꽤 많이 들었을 건데 네. 이런 것도 같은 내라 수사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혐의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에서 이것은 수사를 같이 해야 되고 박 시장이 떳떳하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나와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내 수사도 같이 해라라고 해야 됩니다. 네. 지방경찰서에 있는 것을 이첩해라 시켜서 중앙지검 수사하라고 해야 뭔가 진정성도 있지 않겠나. 경남지사도 좀 박완수 지사도 문제가 좀 있죠. 있을 지난번에 것 같아요. 박완수 지사 예. 얘기도 나왔고 예. 박형준 시장 얘기도 예. 나왔는데 최인호 의원님 그렇게 얘기하면 박형준 시장이 얼마나 좀 쫄겠어요. 아, 겁먹을 이렇게 것이다. 가만히 쏘는 게 아니고. 형이 있는데 왜 자꾸 건드려 예. 이러지 아니 근데 않겠어요. 뭐 본인이 고소장을 냈으니까. 네, 그거는 냈지. 그때는 낼 수밖에 없었지. 지금 그런데 타겟은 홍준표, 오세훈이지만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PK 지역이에요. 부산 그렇습니다. 경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명태균이 거기서 하지 않았을 이유는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저는 이런 사례가 대구 경북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PK 지역도요. 싶고 제가 이번 주말에 내려가서 예. 한번 조사를 확실하게 해보겠습니다. 그 달성군청 거기도 문제가 좀 있었죠.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뭐. 청도 예. 영천 얘기도 영천이요. 있었고 예.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명태균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이 왜 경남까지 와서 여론조사를 시킵니까? 그 시발점이 된 사람이 아마 홍준표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아마도. 네. 그 능력을 인정받아 그런 또. 그 영향력이 대구 경북까지 넘어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참 영향력이 크긴 크네요. 그렇죠. 그 김진태 강원도도 집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얘기 나오잖아요. 강원도 거의 TK, 뭐 PK 우리나라 동쪽 쭉 예, 남동 쪽을 강원도까지 쫙 그렇죠. 이렇게 대선부터 네. 대권하고 서울까지 보궐선거까지. 서해안 일부만 빼고 예. 그럼 호남 가서도 안 되니까 안 한 거고. 예. 그건 안 한 거고. 예. 와. 이 생각보다 영향이 컸습니다. 이런 건 그건 개인 질문이긴 한데 저런 사람 옆에 있으면 좀 든든한 겁니까? 죄송해요. 이게 잘못된 질문이긴 한데. 선거 앞두고 여론조사 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가장 지표도 되고 아주 참고할 달콤한 만하니까. 유혹일 것 같아요. 거기서 좀 가공해서 예. 그러니까 제 양반이 명태균 씨가 뭔가 가공해서 표현하는 것을 어떨 때는 주술적인 네. 용어로 어떨 때는 좀 과학적인 용어로 수치 또 뭐 이런 곳에서 사람을 아주 그 교묘하게 현혹시키는 기술은 아주 뛰어났던 거예요.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치하는 입장에서도 선거하는 입장에서는 달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드네요, 사실은. 아니 그리고 네. 뭐 오세훈 시장한테 그 쏟았던 여론조사 네. 횟수나 그 공로를 생각한다면 예. 또 실제 지급됐던 맞습니다. 돈이 그렇게 또 과하거나 크지 않아요. 적어요. 보면 13번 했는데 예. 3,300밖에 안 줬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보면서 우리도 선거 때 여론조사 해보잖아요. 돈 많이 드립니다. 돈 많이 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그래서 저게 3,300이 정말이야? 저게 정말로 3,300 저 정도면 정도면 된다면 할만하다. 그렇죠. 할만한 거죠. 아니 그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면 누가 대납하지 않았으면 3,300만 원도 큰 돈입니다. 아 근데 여론조사 13번 횟수가 몇 13번 번이에요? 해줬어요. 하여튼 어쨌든 제가 이거 잘했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돼요. 정상적 여론조사 그러니까 회사에 명태균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억울한 거죠. 예.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뭐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제가 명태균을 옹호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으나 네. 국정 농락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하게. 그런데 그로부터 이익을 본 사람들이 결국은 돌아서서 손절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을 저렇게 처참하게 짓밟으니까 사람을 대할 때 저런 태도는 정치인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되는 그 거예요. 명태균 씨 어떤 본인이 제공하는 뭐 문자라든지 그 증거 그리고 보면 큰 틀에서 틀린 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뭐 세부적으로 과장하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지나서 보니까 다 맞잖아요. 처음에는 아유 뭐 좀 뻥튀기 했겠지. 조금 하나 가지고 거의 10개로 부풀리는 능력 아니야? 네. 반신반의했지 않습니까? 네, 네.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네. 사실은 토마토에서 그렇게 이제 작년에 터졌을 때도 거의 뭐 사기꾼 수준이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데 많았죠. 큰 틀에서 보면은 다 맞았어요. 사기꾼이라 보기는 힘든 게 다 실체적 진실이거든요. 예, 거의 다 그러니까 맞죠. 영향력이 거의 있었어요. 있었던 건 사실인 것 영향력도 같아요. 있었고 한 일에 대해서도 본인이 했다고 한 것은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그러니까 이번에 내란 12.3 내란에 시작도 명태균이지만 종결도 명태균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12월 3일 날 예. 난데없이 계엄을 했고 그날 명태균이 기소가 구속 되는 기소가 날이었잖아요.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아마 뭐 민주당이 지금 명태균 특검법 이제 올려놨는데 그거 처리까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명태균 얘기는 이제 이 탄핵은 이제 종결점으로 가고 있는데 명태균 얘기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제 시작이죠. 시작이다. 아, 이제 네, 시작이다. 시작이죠. 그 중앙지검에서도 네. 특검 하기 전에 네. 수사를 이제 접받았으니까 해도 됩니다. 모든 자료는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불러도 됩니다. 빨리 김건희 소환하고 네. 홍 시장, 오세훈 시장, 박영준 시장까지 포함해서 의혹을 받는 분들 물론 네. 본인들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지만 또 그것이 또 사실이라는 그게 또 어제 오늘 계속 연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네. 빨리 수사로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중앙지검에 보낸 의도를 사실 순수하게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시간이 조금 많이 돼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타임의 최인호, 임미호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배포의 쪽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배포의 촉이 인기 코너입니다. 그런가요? 사실 사건 사고 분석할 때는 막 그렇게 끌지는 못했는데 윤석열의 심리, 이 지금 내란 상황, 이 이상한 상황의 어떤 심리 부분을 가장 잘 짚어주신다 이런 평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 더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탄핵 심판으로 묻혔던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보겠습니다. 배프가 그 얘기 뭐 하셨나요? 한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윤석열 계엄한 이유가 김건희 때문이다. 이거는 사실은 정답은 아직 알 수 없는데 어느 정도는 퍼즐이 좀 맞춰지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탄핵 심판 과정을 예. 쭉 훑어보면은 본질적으로 계엄을 할 이유가 없었다. 음흠. 결국은 지금 나오는 거로 봤을 때 음흠. 피청구인 본인도 그렇고 네. 주변에서도 물론 준비는 많이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술자리에서 많이 했던 부분들 술자리요. 여러 네.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적인 어떤 트리거가 뭐였느냐 결국은 지금 나오는 음흠. 소위 여사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니겠느냐. 문제는 저는 그건 당연한데 일각에서 그러니까 주로 주 이론은 네. 다수설은 지키기 위해서 아, 이게 다수설이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여사를 지키기 예.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예. 맞죠. 사실은 네. 그게 권력이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예. 근데 저는 소수설로 음흠. 견제하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아. 본부 내에서 예. 김건희파와 반 김건희파가 있는데 반 김건희파의 어떤 도전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여사가 이걸 잘 몰랐고 네. 사실 가장 당혹스러운 건 조태용과 문자 그러니까 직접 지시를 내리는 네,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명령이 2개로 나가버리잖아요. 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의미가 좀 다르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하.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홍장원이 등장해야 되는 게 웃긴 것은 조태용한테 내릴 거를 왜 홍장원에 내리죠? 아, 요것도 애매하잖아요. 아, 홍장원은 윤석열한테 직접 받고 그렇죠. 김건희는 조태용 국정원장한테 가고. 그럼 누가 실세입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을 좀 잘 보면은 예. 이 방. 그럼 조지호한테 뭘 했는데 예. 사실은 김봉식은 누구한테 한 거죠? 아, 이것도 좀 놀랍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조직의 가장 실세나 아니면 이런 게 명령이 2가지로 나가고 있다는 걸 정확히 보고 노상훈과 김용현이 있는데 네. 누가 뭐 핵심입니까? 야, 이 분석이 처음인데 예. 지금 저 소름 끼치거든요. 예. 보니까 다 두 쪽이네요. 두 쪽이죠. 김용현과 노상훈인데 노상훈, 네. 핵심은 노상훈이죠. 오히려 노상훈이 더 잔혹하고 더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이었죠. 구체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김봉식과 조지호 중에서 마찬가지로 김봉식이 더 나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실병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서울청장. 예. 근데 서울청장이 실제로는 여사와 더 가깝죠. 네. 잘 보시면 그러니까. 왜 이제 관세청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백혜령 보시면은 등등 문제. 예, 예. 예. 그리고 조태용과 홍장원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라인으로 보면은 오히려 저는 소수설 쪽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시군요. 반 김건희파의 아니면 김건희파의 갈등 속에서 뭔가 부딪힌 부분이 결국은 이런 것이다. 이런 계엄으로 예. 갔은 것이다. 예. 그만큼 김건희가 이 계엄, 이 내란 상황에서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최근 알려진 내용은 이 공천 과정에서 김상민이라는 검사를 자리 주라. 그리고 그 자리에 원래 있던 김영선 김영선 의원한테는 너 장관이나 공기업 자리 주겠다. 나가라 이 얘기잖아요. 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무슨 뭐 빵도 아니고 나눠 먹는 빵도 아니고 이게 나눠 먹고 주고 뭐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요번에 놀란 건 소름 그겁니다. 끼칩니다. 소름 끼치는 건 네. 여사의 입장에서는 네. 장관과 공기업이 동급이라는 소리잖아요. 네, 그래 보입니다. 장관은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 전 이 맥락에서 아, 또 그걸 보셨군요. 네.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두 개 같은 기다. 나 다 줄 수 있고 둘 중에 하나 뭐 하면 되지 않냐 이 내용을 했잖아요. 니네 장관들 네. 허수아비야. 우리가 다 하는데 뭐 공기업 사장이나 장관은 다 같은 급이지 뭐 이런 느낌도 네. 있고 그러면 그 리스트를 여사는 다 알고 있자는 거예요. 네. 어디 비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코디네이션을 머리로 다 한다는 소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누가 실세입니까? 누가 실세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사장님은 오선 의원을 네. 야, 너 나가. 물론 반말은 안 했겠지만 예, 예. 당신 이렇게 해라고 할 정도면 누가 실세입니까? 일단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어허. 차기 여성 국회의장까지 권한 6선을 노리는 상황에서 그것도- 당시 5선이었어요. 그것도 서울 법대 나오고 법대 나오면 뭐 법조인이고 사실 굉장히 뭐 유망했고 유망했고 맞아요. 근데 한순간에 근데 그거를 말하자면은 근데 여기서 핵심은 네.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직접 전화를 했다 그러잖아요. 네. 전화상으로는 찍소리 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네. 자기는 거기서 한마디 못하고 명태균한테 하소연한 거예요. 아. 명태균이 거꾸로 돌려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력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김영선이 여사한테 대거리를 했다고 하면 이 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구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대거리는 면전에서는 못하고 뒤에 가서 했는. 아 근데 국회의원 자리하고 장관 자리 이게 김영선이 화를 낸 거는 뭘까요? 그래도 장관보다는 국회의장을 할 수 있는 그게 더 낫다 이래 생각한 겁니까? 아니, 생각 보면은 장관은 한순간에 날아가잖아요. 그죠. 사실은 호수아비라는 거 뻔히 아는 거고 예. 대통령실에서 다 권력을 잡고 있는 거 아는 거고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지역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4년간은 뭐 그리고 아니 어차피 그쯤 되면 대통령이 힘 없어지고 그러면 사실은 지역의 실세가 될 수 있는데 아니 변호사님이나 누구나 다시 그걸 하겠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국회의장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그럼요. 화가 날 것 같기도 해요. 나한테 갑자기. 아니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김건희 자기가 뭔데 이렇게 장관 줄게 공기업 줄게 등등 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숨김없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다 믿어요. 김영선도 그걸 믿고 있고 네. 명태균도 믿고 있고 대놓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다들 믿고 있는 거면 그만큼 다 행동으로 옮겼고 다 됐고 이런 거 얘기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 세 사람의 분위기 아니었나 이 생각 그렇죠. 들거든요. 핵심은 와. 그걸 대놓고 전화로. 대놓고 전화로.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녹취가 돼서 뭐 나중에 까발리고 전혀 걱정하지 않는 걱정도 안 한다는 예. 거잖아요. 사실 걱정하지 않을 이유는 와. 어차피 그 증거를 예. 검사에서 검찰에서 예. 하지 않으면 나갈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여사 양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진짜 직진하는 거. 직진하는 예. 사람. 근데 제일 목적을 저는 위해서라면. 네. 네. 근데 그 직진한 만큼 결과가 나왔는가는 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적 판단은 좀 미숙하지 않았느냐. 정치는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김상민이 네. 공천됐습니까? 못됐어요. 못됐죠. 그리고 그 총선에서 어땠습니까? 그 당이. 그 녹음 복귀록에 따르면 가반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네. 특히 명태균은 110석으로 밑으로 명태균이 그렇죠. 맞췄어요. 예, 예. 쫄딱 망했잖아요. 근데 여사는 어땠습니까? 본인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은 네. 미숙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아. 있어요. 근데 권력은 가지고 있고 행사는 하고 그러니까 이 괴리가 사실은 이 괴리가 지금 비상계엄 사태까지는 왔다고 보는 거예요. 요 차이가 이 차이가. 비상계엄으로 왔고 그 비상계엄도 그렇게 결국은 자기들 입장에서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내란이 거죠. 돼버리는 그러니까 상황인데. 계획하고 뭘 했다기보다는 뭔가 가지고 있지만은 그만큼 어리숙하고 미숙한데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 전체적인 이 정부의 권력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건희가 이 내란 탄핵 심판이 지금 아주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김건희가 뭐 70일 여기간에
별로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배프님께서는 김건희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건희의 선택이죠. 아, 본인의 선택이다 이거는. 네, 말하자면은 어떻게 이제 살아남는 국리를 할 것이냐. 네. 그 저는 사실은 김건희란 사람이 이미 지금 상황은 버리는 카드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왜냐하면 어쨌든 이 상황에서 법조인들을 많이 만나보고 전화 통화하면은 물론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제 그것 때문에 잘 될 거라고 계속 뻔뿌질을 하지만 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탄핵 가능성이 높다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뭘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그게 사실은 고민이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결국은 네. 지금 여당 내부의 권력 구조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있을 대선 과정에서 네. 선택이 예. 말하자면 어떻게 될 것이냐. 고 김건희가 지금 그걸 머리를 쓰고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예. 보시는 거군요. 예, 그게 실제로 아. 현실화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 보시면 총선판을 거의 뭐 본인이 다 짤 정도면은 네. 대선판도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 근데 우리 베프님 보실 때는 그렇게 정치적 그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를 못할 것이다. 이게 그 상황에서 충돌이 생기겠죠. 충돌이 생길 왜냐하면 것이다. 후보들 문제 네. 이제 여기서도 그러겠죠. 본인이 이제 좀 한다고 막 연락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또 난장판 되겠죠. 난장판이 될 것이다. 네. 자, 임광재님이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도 배프의 촉 화이팅 이렇게 슈퍼챗 아유 큰 돈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유 아마 우리 배프님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닌가 감사의 말씀 늘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자, 요것도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참 놀라운 일인데 11.6 사건 예. 그 당시에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이 열릴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요거- 아시다시피 집행이 예. 됐습니다. 사형 예. 집행이. 지금 사형됐잖아요. 예. 사형됐는데 여기 지금 45년 만에 재심이 열린다. 어떤 내용입니까? 좀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재규의 가족들이 재심을 5년 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5년 전에 신청했지만은 아직 그게 이제 저기 흔히 말하는 재판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네. 이번에서야 이제 재심 결정이 난 거죠.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물론 본인들의 그 명분은 네. 이제 김재규를 다시 평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만 재심의 사유는 그 수사과정상의 가혹행위. 가혹행위. 고문이라든가 고문 같은 게 이런 있었다? 것들. 그러니까 재심 자체가 수사과정상의 그런 불법적인 게 있으면 당연히 재심이 재심 사유가 되는 되죠.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명분과 아하. 배심의 사유는 다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김재규의 뭐 당시 변호인 지금 변호인도 역사평가를 다시 받고 싶다. 그리고 그때 관련됐던 김재규의 부하들 네. 무슨 대령들 우리가 남산의 부장들에서 많이 봤던 그 네. 부하들 그러니까 경호원들을 다 사살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일종의 신원이랄까 그런 부분 쪽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배프님께서 잘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당시 법정에 섰던 김재규의 최후 진술 육성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요거 얘기 듣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심판장께서는 소신껏 심판을 해서 저에게 알맞는 형벌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심판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여기 모두 나와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마는 양과 같이 착하고 순합니다. 너무 착하고 순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 명령에 이렇게 철두철미 복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확실히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원천이 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저에게는 극형을 내려주시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극형만은 면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자, 김재규 최후 진술 들어봤는데 어쨌든 재심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11.6 사건 사실 우리 현대사의 방향을 바꾼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이른바 신군부 전두환의 신군부 반헌법적 행태 요 부분도 다시 심판대에 오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그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전두환이었고 전두환이죠. 합수부. 그 합수부장으로서 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사실은 뭐 그러니까 그 김재규가 그 박정희를 쏜 건 맞지만 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동기라든가 아니면 과정 이런 것들이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과정에서 말 그대로 김재규가 얘기하는 대로 본인이 어떤 다른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얼마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그러면 평가도 다시 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아직 기억나요? 그 전두환 당시 합수부장이 김재규가 뭐 이렇게 하여튼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그렇죠. 그래서 막 기억나죠. 발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어쩌면 그 수사 결과 발표가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통해서 조작한 거 아니냐. 범행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쨌든 단순 살인일 수도 있고 그 당시 반란 뭐 내란 목적 이런 네. 살인으로 됐을 건데. 내란 목적 살인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 특히 더 중요한 거는 김재규도 김재규지만 그때 밑에 부하들. 그렇죠. 뭐 박홍주 대령이었나요? 뭐 예, 등등 김선호 뭐 여러 사람들 예, 예.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 사형받은 사람도 있고 의정과장. 예, 그런 사람들도 다시 심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생각도 그런 드네요. 부분이 핵심적인 게 뭐 네. 아까 그 저기서도 김재규가 얘기했듯이 본인은 자기가 뭐 했기 때문에 자기는 죽지만 밑에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네. 얘기도 있으니까. 이건 이제 근데 이거는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윤석열은 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피청구인은 보면 막 다 부하들이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 김재규는 자기가 다 차이가 좀 책임지겠다고 나네요. 하는 차이가 건데. 좀 나네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의 피청구인은 좀 반대로 얘기하는 것 반대로 같아서. 내가 한 게 아니고 네. 다 부하들이 한 거다. 사실은 네. 당시에도 많은 얘기는 두 가지 논란이 있었죠. 네. 김재규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쪽도 있는 거고 네. 역사학자 중에서는 반대로 그게 아니라 내부 권력 투쟁이다. 차지철하고 해 문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사회에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김재규의 유족들은 전자를 주장하지만 적지 않은 역사학자들은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네. 내부 권력 투쟁에 의해서 발생한 어떤 비극이다라는 주장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필요하다. 왜냐하면 당시에 군부에 의해서 했던 어떤 재판 과정에 사실 어떤 증거라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빠르게 사용시키려고 했던 신구부의 의지가 작용된 거니까 맞아요. 그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부분을 좀 밝히고 추후 어떤 평가, 어떤 결과가 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베프의 촉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김종대 최강 디펜스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종대 최강 디펜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변론 10차 변론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네. 마무리가 됐고 25일 11차 변론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끝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10차, 11차 변론은 네. 말이 변론이지 이미 8차 정도에서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끝난 것이다, 원래는. 그리고 9차에서 좀 보완이 됐고 네. 이건 윤석열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의 그 맥락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변론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윤석열 측에서 자꾸 증인 신청을 요청하니 들어준 거예요. 들어준 것이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한덕수 네. 전 총리가 국무총리죠. 그런데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도움되는 얘기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또 그리고 그 자리에 저 살짝 떴잖아요. 그 홍장원이나 조지호 창장 때는 윤석열 피청구인이 자리에 있었는데 한덕수 총리 증인 신문할 때 빠졌어요. 네, 그것도 참으로 자기가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막상 증인 신문 때는 양해도 없이 나가버렸어요. 예. 저는 여기서 윤석열이 무너진 인간의 한 단상이다. 네. 윤석열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건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의 어떤 비논리적이고 대통령으로서의 궁색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네. 이미 실존적으로 무너졌다. 아, 이게 중요하네요. 실존적으로 무너졌다. 무너졌다. 아.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뭐 항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바로 그 상황이다. 아하. 그래서 또 지난 그 9차 때는 오다가 되돌아가기도 하고 왔다가 참여하지 않고 그냥 구치소로 가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것도 무너진 모습입니까? 네, 우왕좌왕. 아하.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불안의 표출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단계거든요. 네. 이게 이제 분노의 5단계 중에 이제 2단계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현실 부정. 그러다가 다음 단계로 오는 게 체념이거든요. 아, 지금 그 체념하고. 경계선 문턱까지 온 거예요. 현실 부정과 체념 사이쯤에 있다. 예. 아, 본인도 어떤 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직감하고. 예측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현실 감각이 오는 거거든요. 아, 이제 예. 이제껏 만약에 내가 이거 기각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거 잘못되면 내가 탄핵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는 선에 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념 다음에는 이제 그 단계는 타협이거든요. 타협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예. 지금은 현실 부정에서 체념 단계로 이행하는 네. 이런 단계다 이제 알코올 금단 증세도 상당히 있을 걸로 봅니다. 술하고도 관계돼 있다. 예, 왜냐하면은 예. 갑자기 저렇게 끊었을 때 굉장히 이 불안해지고 예. 중추신경계가 이게 잘 통제가 안 되는 게 이 금단 증세의 네. 현상이거든요. 그것도 왔고, 네. 그다음에 유튜브도 못 보고, 네. 여러 가지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한 단계. 아하. 예, 전 그렇게 봐요. 지금 오랫동안 지금 구금이 되긴 됐었습니다. 본인 인생에서 거의 처음이기도 하고 네. 술도 못 먹겠죠. 글쎄 몰래 먹었나? 약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도 뭐 그런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 치료소 같은 데 가면은 네.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 금단 증세에 거의 미친다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술 얘기했다가 지금 고발당합니다만 네. 했습니다. 고발 당했습니까? 아니 뭐 한다고 변호인단이 그러대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예. 거예요. 홍장원 차장한테 술 마신 것 같더라. 그런 얘기를 내가 그 얘기 때문에 제가 한 거거든요. 예. 너 남이 전화로만 그렇게 술 마셨다고 어떻게 얘기하는데 알아요, 그거를? 넌 술 안 마셨냐 혹시? 그러니까요. 이 얘기하니까 이때는 팔짝팔짝 뛰잖아. 네. 특히 이런 단어가 나올 때 굉장히 민감하다는 걸 제가 느껴요. 네. 상대방한테 술 먹었다 그러면서 너 술 먹었지 이러면은 막 흥분을 하는 화가 거예요. 내고 화를 내고 이러면서 이제 저를 고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양상을 보면은 처음에는 현실 부정 단계는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다. 질서 유지만 하려고 그랬다. 네. 그다음에 홍장원과 그 곽종곤의 탄핵 빌드업이다. 이런 것들은 현실 부정 논리입니다. 뭐 거짓말이다 이러는데 그 거짓말은 자기 자신부터 먼저 속이는 겁니다. 네. 이 윤석열의 거짓말에 있어서 우리가 좀 특이한 거는 네. 어떤 악의적 거짓말일 거다, 계산된 거짓말일 거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한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약간 그러면 학증 편향이나 망상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정하은 작가가 쓴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에도 이 사람이 본 전두환의 굉장히 특징적인 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어느 선 이상으로는
저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도록 막는 장치가 있다는 거야. 스스로. 그런데 그 흐름이 정하은 작가는 윤석열에서 그대로 재현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한테 이거는 저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야. 아하. 이렇게 스스로 저기 확신을 만들어낼 줄 아는 이게 아주 전형적 그 맥락에서 보니까 저는 이거 또 떠오르는 게 바이든 날리면 또 그런 맥락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당연하죠. 예. 본인이 스스로 그 믿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딴 사람한테 다 전파를 시키고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은 와. 성찰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하. 자기 성찰이 불가능한 멘탈이라는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딱 막아선다는 거야. 어떤 그 자기가 만든 논리가. 네. 그러면서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네. 자기 자신한테 호통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설득이 되는 캐릭터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참 나는 그 정하은 작가의 놀라운 통찰력이 아쉬운 게 그 돌아가셨거든. 49살에 그렇습니까? 작년에. 젊은데. 그래가지고 난 대한민국 큰 지성이 무너졌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은 제가 굉장히 죽비로 내려치는 듯한 충격이었다고 얘기하는 책이에요.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 2023년에 나온 책이에요. 예. 그 책에서 계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경고합니까? 윤석열이라고는 안 했지만 계엄 자체를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내라. 네. 어쩌면 성공할지 모르겠다는 얘기까지. 네, 마지막에 나오는데 저희가 그때 죽비로 내려치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고 그 언론에 표현을 한 거거든요. 네. 그 1년 후에 실제 재현이 됐으니까. 이 작가가 그런 통찰력을 발휘하는 데는 윤석열과 전두환의 독특한 저 풍모를 보는 건데 무엇이 딱 막아선다 이 사람들은 자기 성찰이 불가능한 캐릭터다. 이게 무섭다는 거야. 성찰이 불가능하다. 전두환이 저기 판결 받고도 단 한 번도 무릎 꿇은 적이 없거든요.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네.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끝까지. 예. 그렇습니다. 죽을 그래서 때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10차, 11차 변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좀 전에 뭐 금단 증세 이런 얘기했는데 저는 어제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조지호 청장이 나왔었는데 질문을 선망 증세 없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제 제가 아무래도 또 고발당할 발언을 좀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뭐 조심해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조지호 청장이 선망 증세가 아니라 네. 윤석열의 금단 증세가 금단 증세. 두드러졌다. 네 금단 증세도 그것도 선망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 선망 증세라는 용어를 우리 암 환자들 가족들은 다 알 겁니다. 엄청난 모욕감을 느끼죠. 모욕감이죠, 사실은. 예.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헛소리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아니 병 때문에. 그러면 그런 환자한테 체포 명령 내리면 안 되죠. 그건 뭐야, 그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상대방 인격을 고려하질 않아요. 네. 예, 저번에 홍장관한테 술 먹은 것 같다는 얘기에 이어서 지금까지 나오는 거는 무슨 정신병자, 주정뱅이 네. 또는 선망 증세 이런 걸로 하는데 사실은 선망은 현실과 환상을 구분 못하는 현상이거든요. 그게 선망입니다. 예, 대부분 임종 시에 많이 나타나요. 직전에 그게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저 가족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너무 저는 그게 기분이 나빠요. 전 가족 중에 있어서 이 얘기하는 기분이 너무 우리 나빠요. 어르신들 모실 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당신이 이제 죽을 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 질문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이게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변호인이 전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변호인이 정말 이런 거 질문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쩌면 또 의뢰인의 요청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불가능한 인간 집단의 가장 잔인무도한 네. 대목이 바로 이런 데서 얼핏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실 때, 뽑을 때, 또 국회의원을 뽑을 때, 네. 그 방송에서 하는 말 중에 자기 성찰적 언어를 어느 정도 쓰는가를 한번 꼭 보시라는 거야. 자기 성찰, 자기 반성 그런 언어, 그런 언어를 어느 정도 쓰는지를 반드시 보시라는 거야. 안 그러면은 위험한 인물이래요. 위험한 인물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김용현이 작년 9월에 국방장관 올 때도 진짜 뉴스 토마토를 포함해가지고 저 사람 위험한 인물이라는 걸 수십 번
번을 얘기한 것 아니죠. 같아요. 이 최강 디펜스 수십 번 코너에 썼다. 사실은 김용현 올 때부터 계속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저기 논리적이고 실증적으로 설명을 못 하는 거야. 분명히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다. 위험한데 아주 준비된 사람은 아니고 막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예. 무모하게 근데 위험하다. 대부분 예. 그 국회나 어디 언론에 말투 있잖아요. 네. 이걸 보면 원래 김용현이란 멘탈이 있고 지금 하는 멘탈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에요. 딴 사람이다. 그런데 변했다고 저거. 예. 이거 무슨 일 벌인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제가 신경을 썼는데 이런 것 때문에 또 고발당하고 이런 거거든. 그래가지고 확신범이라고 또 기소도 잘 돼요. 근데 뭐 그런데 네.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제 그 헌재에서의 이런 그 변호인 대리인단의 질문을 이런 걸 보면은 네. 이게 윤석열식 사고방식의 일환이라면 이거는 저기 일단은 본인이 살기 위해선 수단 방법을 안 가릴 수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자기가 직접 발탁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네. 이번에 그 개헌 과정에서 가장 많은 지시를 내린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다가 대고 그 뭐 선망이다 뭐다 했다는 거는 이게 자칫해서 만약에 이런 경찰 일에서 망정이지 어디 그 저 합참의장이나 합참의 작전본부장 같은 사람한테 그 북한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거. 뭐 전쟁이죠 그러면. 아니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죠. 큰일 아니 날 상상이 안 돼 상상이. 일이죠. 큰일 날 일이죠. 예. 요것도 하나 짚어보시죠. 요 얘기가 지금 케이블타이 특임단이 케이블타이 가지고 들어갔는데 특임단장 김현태가 이게 문봉쇄용이라고 진술했는데 보니까 이게 그런 봉쇄용으로는 예, 불가능하다. 어제 국회에서 시연도 다 했어요. 예, 했고요. 예, 예. 이거는 사실은 김현태 단장이 진술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지금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계엄 종사자 중에 다 네. 정상 참작될 사유들이 일부씩은 다 있다고 보죠. 네. 절대 정상 참작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엄중하게 최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람을 딱 한 명 꼽으라면 김현태입니다. 김현태다. 예, 김현태. 이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럽니까 이 사람? 아니 일단은 울다가 웃다가 뭐 이러나요? 그 중요한 태도 변화의 계기는 피의자로 입건된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곽종군 사령관하고 국회에서 이제 박범계 부승찬 의원한테 양심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때만 하더라도 저기 곽종군 사령관한테 의지하면서 본인은 그 억울한 군인으로 책임을 면할 거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도 네. 그 이번 수사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은 안 냈습니다만은 네. 대다수가 사령관들 선을 우선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영관급 장교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피의자 입건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걸 예. 밖으로 내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이 그냥 저 피의자로 입건하고 세게 조사해 버린 겁니다. 김현태를 예.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살 줄 알았는데 검찰 수사하는 거 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잘못 저기 줄을 잘못 잡았구나. 이래도 죽겠구나. 네. 이래가지고 다시 줄을 바꾼 거예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 회유설에 영합해버리는 걸로 이 줄이 맞나? 해가지고 바뀐 건데 예. 아주 인간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 인간이. 그리고 검찰도 예. 조금 그 김현태 이건은 조금 시간을 두고 해도 괜찮았거든. 곽종군이 자기가 다 책임을 지겠다. 부하들은 살려달라. 네. 이러면서 부른 거거든. 그렇게 한 건데. 이래서 양심선을 한 거라면은 요런 판을 좀 봐야 되는데 검찰이 널름 이건 시켜 버리니까 이제는 사령관 말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 살라고 갑자기 입건되고 이러니까 피의자 피고인 뭐 되면 중형이 예상되니까 갑자기 돌변했다는 거네요. 그런데 돌변이 그냥 돌변이 아니고 지금 케이블타이에 대한 저 거짓말도 네. 최초에 본인이 그 국방부 앞에서 그 기자회견할 때는 체포용이라고 자기가 그래놓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그 헌법재판소에 나와선 체포용이 아니라 건물봉쇄용이라 그러고 이렇게 그 말을 바꿈으로써 자신이 자기를 부정한 거예요.
내가 나를 부정한 거라고. 나를 부정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뭐 길게 저기 규명할 문제가 아니라 체포용이라고 한 거는 네가 얘기한 거다. 네. 그리고 초기 진술이 가장 순수한 진술이에요. 저 통상 그래요. 모든 사건에서도. 네. 예. 그래서 이건 뭐 박선원 의원이 어제 그 시연까지 하면서 다 입증을 했습니다마는 이 김현태가 이 말바꾼 정도가 가장 심하고 네. 이렇게 되면 707 부대원들에 대해서도 말바꾸기 시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은 예. 사실상 국회에 난입을 하고 강도짓을 하러 들어가 놓고 이제 저 국회 보좌진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강도가 남의 집에 쳐들어갔는데 그 집주인이 저항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자식 봐라 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지금 그런 폭동을 일으키네. 그렇게 이해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게 폭동이건 뭐 난동이건 간에 어디서 일어났고 누구에 의해서 이게 시작됐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 물리력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물리적으로 방어 안 합니까? 당연히 그거 뭐 오히려 정당 방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놓고 남을 때려놓고 이제 지 주먹이 아프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아니 근데 지금 저는 눈에 띄는 게 결국은 김현태 단장이 진술이 달라진 과정. 이것도 어쩌면 다른 쪽에서 회유하는 것도 국조특위에서 밝혀야 된다. 네. 왜 김현태가 말이 바뀌었고 이 사람이 누구한테 다시 또 회유를 받았느냐. 이것까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갑자기 그 민주당 회유서를 예. 주장하면서부터 본인이 얘기했는데 그 뭐 누가 또 다시 회유했느냐. 네. 이 얘기까지 진행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회유설에 저 707 단장 김현태가 성일종 국방위원장한테 자기 사법 과정을 면하고 해외 부대에 파병을 시켜달라고 이제 청탁을 했다는 게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심각한데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어디 평화유지군으로 나가 있는 왜 한빛부대나 네, 동명부대나 이런 남수단에도 있고 레바논에도 있고 이런 데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그를 피하고 싶었던 거지. 도피성 파병을 원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 측 주장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예요. 지금 707 부대 부대원들이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을 건데 그렇죠. 이거 버리고 떠나겠다는 얘기가. 본인이 책임자인데 단장이 그걸 버리고 자기는 살겠다고 떠나겠다. 그렇죠. 그리고 성일종 위원장한테 부탁을 했다는 뜻은 예. 국민의힘의 어떤 요구에 상당히 부응하면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제는 줄이 바뀐 거지. 성일종 위원장이든 그 관련 만약에 국회의원이 있다면 저는 상당히 심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차관한테까지 전화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앞으로 확인을 확인이 해봐야 돼야 되는데 되겠지만. 민주당에서는 성일종 국방위원장한테 이거 해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제 이제 박선원 의원이 이제 입법 과정에서 뭐 얘기한 거지만 케이블 타입 시연을 보여줬는데 성일종 위원장이 국방위원장이니까 아주 급하게 또 정회를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저는 국방위원장도 내란의 종범이다. 지금 이 상황이 그래요. 이게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범을 따라가는 게 종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국조특위 뭐 조사를 합니까? 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이 사람들의 인간성이나 그 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김현태는 707 부대원들을 위해서라도 네. 이번 계엄의 모든 심판 중에 가장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위증하고 네. 거짓말한 거에 대한 책임까지 보태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돼요. 예. 딴 사람들 다 정상 참작해도 이자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 이자는 안 돼요. 예. 왜 매우 이자도 부대에 있으면 위험한 인물이에요. 이런 기회주의적 처신이 조직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병들게 하는가. 이 군인이 품격을 잃었을 때 그 조직의 폐해라는 거는 네.
이건 완전히 저 군중이 돼 버립니다. 군대가 아니라. 야, 본인이 이렇게 군인이 예전에 우리 좀 전에 김재규 보여줬는데 김재규가 뭐 어쨌든 최후 진술 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부하들 살려달라 뭐 이런 얘기들 뭐 이게 뭐 김재규 잘했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무슨 깡패들도 보수들도 내 보수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 부하들 풀어달라 빈말이라도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금 반대의 상황이 지금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나만 좀 살려달라. 어떤 위기와 극한 상황, 한계 상황에서 인간의 품위와 품격이라는 거. 그러니까요. 이제 물론 저도 말은 쉽게 하지만 저조차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건 인간의 참 연약한 측면인데. 네. 아, 영화 타이타닉 보면 선장이 끝까지 배를 지키고. 그게 맞지요. 네. 쉽진 않지만 예. 맞지요. 군인은 끝까지 자기 진지를 지키고. 네. 예, 이런 거. 이러는 가운데서 어떤 자신의 어떤 마지막 품위와 자신의 어떤 체면, 네. 이런 걸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인이 그런 면에서 어떤 만천하의 비겁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 네. 이거는 그 폐해가 단순히 그 조직뿐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 군인의 실상이구나. 근데 엄청난 국민들에게 슬픔과 희망을 실망을 주는 거죠.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군법과 법의 엄정함으로 확실히 처리해주지 않으면은 맞습니다. 이제 군이 어차피 회복하기 김연태 어렵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뭐 해유를 당했든 어쨌든 그리고 저걸 지금 여기 와서 이걸 정쟁화 시켜서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정치인들 그래서 해유시켰던 뭐 아직 확인 안 되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저는 끝까지 책임을 좀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지금은 큰 줄기로 윤석열 피청구인 이쪽으로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종범들까지도 저는 좀 그렇죠. 아니 해야 된다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예. 예, 김연태가 지금 가장 절망스러운 건 뭐냐면은 네. 이렇게 헌재 나가고 국방이 나와가지고 윤석열과 국민의힘 편을 들어줬는데 네.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 사이에서 자기 구명 운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배신감 느낄 겁니다. 난 그래서 김연태 단장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네. 당신이 앞으로 겪게 될 절망과 비극적인 상황은 본인이 조금만 성찰했으면은 없었을 일이다. 조금만 그리고 성찰했었으면. 네. 모든 사람들 분위기가 현장에 출동한 부대원이나 그 현장 지휘관들한테는 다 선처해주자는 분위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거를 참 판단을 좀 그래서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가 그 그릇을 깨버렸다. 깨버렸다. 국민들이 심정적으로 쟤는 좀 안 됐다. 이게 바로 군인이란 직업의 비애구나. 네. 명령에는 따라야 하지만 양심이 흔들리는 이 군인의 처지는 우리가 정말 지켜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일각에 있고 동정심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선의를 깼어요. 깨봤다. 본인이 발로 차버렸다. 본인이 깬 거예요. 알겠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최강 디펜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쿠폰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모랩에 가입하신 뒤 회원 고유번호 코드 실시간 채팅창에 한번 붙여넣기 하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댓글을 달면 하루 5번까지 참여할 수 있고 5,000 통통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뉴스 인사이다 프라임 세가 K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 소식 다뤄볼 텐데요. 오늘도 문희정 평론가 일리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러시아 얘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18일 날 미러 고위급 회담이 있었는데 네. 우크라이나가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그냥 네. 트럼프 이렇게 그냥 단독으로 만난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그 18일 날 사우디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만나면서 우크라이나 없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이거 참 말이 되나 싶은데 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도 패싱을 당한 상황이었죠. 다 빼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뭐 본격적인 종전 협상은 아니고 일단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그동안 경색됐었으니까 그거 정상화하는 그런 얘기에 더 치중을 했다. 뭐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은 당연히 그 당사자들이 다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네. 예, 지금 아마 앞으로 트럼프 방식이 이렇게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냥 트럼프, 푸틴 둘이만 만나볼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일을 네. 목격하는 게 저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다고 봐요. 중요하지가 않다. 이거는 지금 트럼프가 빅픽처를 그리면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견제해야 하는 대상은 중국이에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트럼프에게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도 않고 맞아요.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종결시키고 러시아 자기 편을 만들고 난 다음에 중국과 본격적으로 싸우려는 그런 전략을 짠 것 같은데 네. 뭐 이 과정에서 당연히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러시아에 불리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와 러시아 푸틴에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서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한국 언론 보니까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가 안 된다는 게 네. 이 18일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한국 언론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어느 정도 협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러시아도 네. 미국도 절대 그렇게 보진 않아요. 한 게 하나도 없다. 네. 네. 이런 게 사실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뭐 서로의 대사관에서 뭐 직원을 늘린다 빼고는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뭐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 같아요. 앞으로 이제 트럼프의 방식이죠. 북한하고 할 때도 우리 빼버리는 거 아니냐. 코리아 패싱 부분 이런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100%죠.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100%죠. 네. 그러니까 근데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트럼프는 트럼프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맞아, 입장에서는 맞아. 한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교 장관들이 만나고 뭐 국가안보 보좌관이랑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실장이 만나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얘기하자면 당연히 한국이 끼어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리 이제 정권을 바꿔가지고 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들어선다. 그러면은 벌써 대통령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한국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확실성이 조금 더 보이게 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잖아요. 아하.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가능성이 될 수 있고요. 지금도 사실 유럽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어쨌든 패싱을 안 당하기 위해서 유럽도? 예. 유럽들끼리 지금 모여가지고 회의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유럽 내부가 일단 균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좋은 얘기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미 큰 소리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웃고 있을 거라고요. 야, 니들은 니들끼리도 뭐 단합된 목소리도 못 내면서 뭘 미국에 맞서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사실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은 뒤에서 약간 그 느낌이었어요. 탁 빠져가지고 네. 지시를 내려가지고 지난 12일에 미 재무장관이 우크라이나를 갔어요. 그리고 12일 날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갔어요. 네. 그리고 14일부터 16일까지 독일 미넨 안보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켈로그 특사까지 다 갔어요. 자, 본인은 뒤로 쫙 빠져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면에 쫙 내세워가지고 이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유럽을 향해서 엄청난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거예요. 폭탄을 탁탁탁탁 터뜨렸어요. 본인은 빠져있고 다 보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기자들은 트럼프한테 직접 묻잖아요.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근데 그 말을 들은 유럽이라든지 우크라이나는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그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막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기자들이 트럼프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트럼프는 굉장히 여유 있게 뭐 그건 아니고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라는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카드 같은 게 협상 카드가 있을까요? 협상 카드는 많지는 않죠. 거의 근데 이게 없나요? 이게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예. 입장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이 항상 일관하게 말을 해왔어요. 항상 지금은 휴전이라도 그러니까 휴전을 하더라도 앞으로 러시아가 다시 칠 수 없게끔 그런 조치를 마련해달라, 해달라. 예. 막아달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오늘은 한 말과 내일이 하는 말이 너무 다르기 계속 때문에 다 바뀌어요. 어제는 젤렌스키를 보고 우크라이나의 독재자 선거를 통해서 뽑히지도 않은 독재자라고 했다가 바로 다음 날에 만약에 종전을 다 하고 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잖아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자동 가입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도 그 평론가님이 말씀하셨지만 트럼프가 일단 지금 분위기를 간 보고 있어요. 간을 보고 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여기저기 사람을 다 보내고 얘기를 해놓고 지나치게 원래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 훨씬 높은 대가를 부르고 거기서부터 이제 협상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특성을 우리 평론가님이 항상 말씀 주셨는데 예전에 바이든 행정부 때는 그냥 무조건 우크라이나 지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건 아닌 거잖아요. 자, 트럼프의 생각을 제가 날것 그대로 전해드리면은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고도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되게 고맙다는 소리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계속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바이든이 경로했다 이런 얘기가 미국 언론을 통해서 나올 정도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자, 트럼프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바이든 바보 아니야? 그렇게 퍼주고 왜 제대로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들어. 그리고 젤렌스키 쟤는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줬으면 고맙은 줄 알아야지 뭘 더 요구해. 웃기지도 않아. 트럼프는 날 것 그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민주주의 동맹이고 그래도 유럽의 그 러시아를 막아주는 관문으로서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 국가로 또 친서방 국가로 잘 남아 있어야 돼. 이런 어떤 지정학적인 없어요. 부분을 생각을 하잖아요. 트럼프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굳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가지고 그런 지 복잡하게 뭘 해. 근데 푸틴하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둘이서 차라리? 얘기하자. 그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보면 720조 우크라이나 달라 요구하고 또 히토류 소유권 달라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도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게 식민지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그 정도의 지하 차원을 갖고 있진 않아요. 히토류. 그 정도는 없어요. 7조, 700조 그 정도. 720조. 720조. 그 정도는 없어요. 근데 트럼프가 딱 보니까 원래 키신저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있는데 키신저 하는 말이 지금 딱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신저 봤을 때 처음부터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쳤을 때 키신저 한 말이 이게 중요하지 않다.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됐든 우리가 중요하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대상이 오로지 중국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라시아에 넘기더라도 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만들고 중국을 쳐야지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막 변수가 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키신저가 말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지금 따르고 있지 않을까 살짝 생각해 봅니다. 그냥 이게 한다는 게 자체가 그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에 끼어들 가치가 없다는 거죠. 하려면 이 정도도 하려는 건데 저도 또 궁금한 게 이건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겉으로는 친러 행보잖아요. 푸틴하고 친하고 싶고 러시아 쪽 반응은 어때요? 트럼프가 저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언론사마다 조금 달라요. 완전히 친정부 언론사는 당연히 완전히 지금 즐기고 있죠. 분위기. 축제로다. 그렇죠. 친정부 언론사들은 되게 좋아하고 완전 많이 우리 좋아하고. 푸틴 대통령이 승리했어. 승리했어. 하지만 이제 인터넷 여론이나 그러니까 텔레그램 채널이 러시아에서 엄청 크죠 지금.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의 정쟁을 찬성하는 텔레그램 채널이라도 되게 조심스럽게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가
너무 이상하게 너무 칠러로 나가는데 이거 꼼수가 아닐까? 이거 함정이 아닐까라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어요. 함정이 아닐까. 네, 너무 달콤한 소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예. 이게 미끼가 아닐까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어요. 트럼프의 본 뜻은 어떤 겁니까? 푸틴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나 이런 자국의 이익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유, 당연히 후자죠. 후자죠. 제가 질문 예. 드린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북중러로 묶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중국은 미국의 패권을 본인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북중러로 이렇게 너무나 확실하게 묶이는 것조차도 좀 경계를 합니다만 지금 사실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패싱당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네. 또 한쪽 바빠진 게 중국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 중재를 하려고 했던 나라가 대표적으로 중국이었어요. 중국이었죠. 그 자리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게다가 러시아를 사실 미국이 이렇게 확 끌어당겨 버리게 되면 중국은 혼자 떨렁 남겨진 상황이 되거든요.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미국 기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가 그거 기업들 다 빠져나갔죠.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손을 내밀어 줘가지고 중국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중국 의존도가 또 높아지는 거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러시아 쪽하고 손잡아서 좋은 건 많아요. 왜? 그렇게 나왔던 기업들이 본 손실을 어쨌든 빨리 관계를 회복해가지고 다시 러시아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이건 뭐 러시아 경제 상황에서도 좋은 거고 네. 또 하나가 그 러시아 입장에서도 중국 의존도를 살짝 낮출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협상 지렛대가 또 하나 생기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양측 모두가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면서 적당히 양국이 전략적으로 손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이 됐는데 중국은 지금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우린 그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편이라고 해도 나름 겉으로 봤을 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척이라도 했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미러가 딱 붙어버리니까 중국은 입장은 일단 그래도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인데 우크라이나 네. 입장이 고려가 돼야지라고 말은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트럼프하고 결국 푸틴 손잡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면 교수님은? 빠르다보다 예상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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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너무나도 격변기라서 네. 각 나라의 정상들이 어떤 행보를 할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중국의 스탠스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중국이 러시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도 중국의 행보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가 배신할 확률이 있다 없다. 거기서부터 이제 중국의 행동이 매우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국,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지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푸틴과 시진핑이 엄청나게 막 이렇게 스파크를 하면서 막 이렇게 불꽃이 튀면서 서로를 보고 있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평론가들 질문 댓글도 지금 계속 올라와서 우리는 어째야 됩니까? 자꾸 이재명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네. 드려보면 지금은 우리가 지금 상황이 그걸 뭘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 이 자,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 정권이 바뀌게 네. 되면은 네. 저는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하던 방식을 그대로 그게 따르면 된다고 낫다. 생각을 해요. 예, 그때 굉장히 실리 외교 잘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트럼프는 본인밖에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경험만 믿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트럼프에게 유일하게 외교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기업 경험을 준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의 외교적 카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우 트럼프 잘 기억해봐. 너가 가장 좋아하던 외교적 성과 누구와 함께했니? 문재인 대통령. 그때 그 정권의 연장선상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이 정권 아래에서는 장관이든 누구든 간에 아무도 만나지 마십시오. 가만히, 들쑤시지 마십시오. 가만히 괜히 있어라. 한국에 집중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나라가 그나마 덜 손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러시아하고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러시아는 그러니까 일단 푸틴이 과감해질 거라는 시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가 그렇게 나오니까 푸틴도 그건 당연히 뻔히 알고 있죠. 네.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도 자기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에다가 훨씬 더 많은 값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될지는
아직 우리가 그렇죠. 알 수가 없고 전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저는 네. 굉장히 기분 좋은 나라가 바로 북한이라고 생각을 북한이 해요. 제일 좋아요. 제일 신났습니다. 제일 북한 이득이 많이 번 김정은은 게 다 친해잖아요. 느낌상. 네, 맞아요. 중국하고도 뭐 정말. 특별히 나쁘지 않고 러시아하고 밀착해가지고 얻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미중러 정상들하고 다 친합니다. 다 친합니다. 네. 그러고 줄 것도 별로 없고 받을 것도 많고 하여튼 그렇죠. 김정은이나 북한 쪽이 좀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네요. 북한의 전략적 인내가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 돼버렸죠. 네. 잘 했기 때문에 뭐 이게 전략적 인내라 볼 수 네. 있네요. 유럽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유럽이 지금 말씀대로 지금 배제되는 상황인데 EU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평화 유지군 얘기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평화 유지군 그러니까 파병. 미국도 네.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지만 유럽도 많이 지원을 했잖아요. 했죠. 그런데 그 모든 성과를 사실 전리품을 미국이 다 독차지하게 그 유럽이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키고자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주는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친서방 국가로 남아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를 트럼프가 장악을 해버리게 되면 이거 유럽의 안보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유럽은 말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그냥 무방 상태로 뚫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뭐 러시아가 쳐들어와요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미넨 안보 회의에서 이미 대서양 동맹이 깨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냐면은 벤스 미 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유럽의 위협은 지금 러시아나 중국 아니다. 유럽 내부다. 그렇죠. 니들 왜 그렇게 언론 규제 많이 하냐. 여기서 말하는 언론 규제라 함은 가짜뉴스, 혐오 발언 이런 거에 대해서 유럽은 굉장히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미국은 트럼프 들어서서 그거 다 풀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풀어. 그리고 독일을 향해서는 아예 야 니들 왜 극우 정당 배제해? 왜 걔네들 소외시켜? 그러지 마. 라는 식으로 벤스 부통령이 그 독일을 위한 대한 정당 극우 정당 대표까지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나서 그리고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나토 장관 회의에서 대놓고 그 얘기했어요. 야 이제 더 이상 미국은 니들의 안보 호구 아니야. 그리고 방위비 올려 5% 수준으로 그리고 우리의 이제 안보 핵심은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야. 우리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동맹국들하고 힘합쳐가지고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더 힘쓸 거야라고 예.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대서양 동맹 이제 끝났다. 화도 났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데 어쨌든 유럽 쪽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숟가락이라도 얹으려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오래전부터 얘기해 온 우크라이나의 유럽 군을 파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트럼프 얘기가 계속 오락가락해요. 근데 유럽군을 파병하더라도 유럽의 기본 원칙은 뭐냐면 우리끼리만 해봤자 의미가 없어. 왜? 네. 그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우산 아래에 있었잖아요. 미국이 완벽하게 미군이 빠져버린 유럽군은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상하기가 또 어려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미군이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해주는 하에서 유럽군을 파병하자라는 게 지금 유럽연합 내부의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 유럽 상황이 지금 말씀처럼 녹록찮아요. 뭐 핵심 국가가 프랑스, 독일, 영국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마크롱 대통령 끝나는 것 같거든요. 그분 레임덕이잖아요. 예, 본인들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파병까지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미국 빼고는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쉽지는 않죠. 예. 쉽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그냥 내버려 두진 않을 거예요. 네. 이거는 유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도 차이가 너무 차원이 다른 게 미국은 실제로 미국 땅에서 러시아랑 싸워본 적 없어요. 그렇죠. 유럽은 있거든요. 네. 유럽은 뻔히 알고 있어요. 러시아가 얼마나 큰 위험인지.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든 자기가 없는 거를 다 이렇게 뭐 이끌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보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아하. 왜냐하면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선을 꼭 지켜야 돼요. 네. 그렇죠. 아니면 이 선을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또 뭐 루마니아, 뭐 불가리아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몰도바 막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수가
없고 아하. 너무 위험해졌기 때문에 차라리 우크라이나를 좀 희생시키더라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막자라는 게 유럽 내에서는 아마 공통적인 절충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브라질 얘기입니다. 브라질의 보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결국은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쿠데타했다. 일단 평론가님께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19년부터 2023년 초까지 대통령으로 재임을 네. 했는데 하필 이 기간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죠. 이 사람은 군인 출신의 굉장히 극우. 브라질의 트럼프라는 네. 별명이 붙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망자가 미국에 이어서 브라질이 2위였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자, 룰라 대통령을 사실은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사법농단을 했던 대표적인 나라고요. 쿠데타? 뭐 사법농단. 그렇죠. 네. 자, 근데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어쨌든 룰라 대통령의 무죄를 받아가지고 다시 2022년 10월 대선에서 맞붙었습니다. 네. 근데 1.8% 포인트 차로 룰라 대통령이 이깁니다. 이겼어요. 당선이 되죠. 예. 근데 룰라 대통령이 2023년 1월에 취임하자마자 일주일 후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네. 대통령국을 습격하는 폭동이 벌어집니다. 예. 그때 의회 대법원 다 뚫렸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브라질 경찰이 이 폭동의 배후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2년여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800쪽이 넘는 경찰 수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데 예. 결국은 그거를 브라질 검찰이 이제 봐가지고 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33명의 참모진들이 쿠데타를 모의를 했고 쿠데타입니까? 네. 예. 룰라 대통령과 그리고 부통령 그리고 대법관 본인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이제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되는 디모라이스라고 하는 네. 대법관을 암살하려는 계획. 예. 네, 그 계획까지 다 들어가 있었고요. 근데 기소장 안에 온갖 내용이 다 있는데 일단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로. 예. 똑같죠. 예, 어디서 많이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계속 지금 어디서 잘못 어느 나라에서 들었나 싶은데 비슷한 부정선거로. 상황이- 네. 예.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무너뜨리고 새 질서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비상기구를 설치를 하고요. TV와 라디오 방송국을 점령하는 그 내용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 모의를 했다는 겁니다. 예. 물론 보소나루 전 대통령은 나를 재선에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마녀 사냥을 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던 사람이 플리바게닝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신의 형량을 줄여주는 대가로 감형해주는 대가로 다 수사기관에 사실을 불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쿠데타를 하기 위해서 전 국방장관에게 현금을 넘겼고 예.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암살을 위해서 실제로 계획을 세웠다라고 다 불었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일레 교수님.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예요, 들어봤던 이거? 저 브라질 얘기를 한 거예요. 브라질 네. 보소나루를 얘기를 했는데 야, 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상황 한국 상황하고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놀랍습니다. 언젠가는 넷플릭스에서 놀랍습니다. 드라마가 나오지 않을까. 드라마가 나온다. 네, 그러니까 브라질도 매우 중요하고 꼭 큰 나라입니다. 그럼요. 이 나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내란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일어났고 사실은 정치 상황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룰라랑 보소나루, 룰라 대통령을 사법적으로 어떻게 한 거. 네. 그것도 거의 똑같아요. 맥락이. 완전 비슷하죠. 사실 대단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다큐멘터리를 네, 저희가 봤어요. 굉장히 네.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네. 하면서 굉장히 룰라 비슷한 대통령의 상황이다. 딸이 네. 했었나요? 하여튼 아니요. 이제 룰라의 옆에 그 다른 여성 여성의 감독이 딸이죠. 예. 예. 부모님이 다 네.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이셨죠. 룰라 지지자라고 예,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죠. 예. 자, 근데 저는 지금 이 브라질 상황이 전 세계에 대서특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더욱 한국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브라질 차원에서도 한국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지를 보고 똑같잖아요. 브라질에서 아마도 참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정말 더 중요해졌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네. 전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브라질도 우리 걸 볼 거예요. 탄핵을 하는지 형사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는지 그렇죠. 등등을 볼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보소나루도 이제 그 내란 수괴 참모들하고 혐의로. 그 애들 네. 다 됐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내란 우두머리도 있지만 주요 종사자, 그렇습니다. 가담자
다 맞아요. 처벌이 되겠죠. 네. 근데 브라질은 무기징역, 우리는 왜 내란 수계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잖아요. 네, 네. 브라질은 뭐 최대 43년형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마도 우리 상황을 보면서 브라질도 법을 좀 바꾸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저희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그렇죠. 개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브라질 상황 눈여겨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문희정, 일리아 교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방송도 짧게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먼데이 뉴스 영식당 준비되어 있고요. 박지원 의원 대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김진애 전 의원 일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